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6월 안에 온실가스 배출권 36만 톤을 양수합니다. 거래 금액은 75억 6천만 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3월 유럽 선주와 맺은 쇠빙 LNG선 한 척의 수주 계약 기간이 인도 연장 계약 합의에 따라 2017년 1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가 국내 의료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인공유방 보형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중국 식약청에서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차이나그레이트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266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지난주 미국의 금리 인상 불안감이 조금 완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이 모두 반등을 했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도 반등하긴 했지만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자,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보합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시장 증권사는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에셋대우의 리포트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주 시장에 대해 전망을 했는데요. 미국의 6월 금리 인상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강세와 국채금리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더불어 최근 위안화 절차가 재차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는 위험자산의 우호적인 유동성 환경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의견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5월 지조 PMI는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거라 전망을 했고요. 이번 주에 있을 G7 정상회의에서도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되긴 어려울 거다라고 짚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외국인 순매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고요. 기관 역시 투신권을 중심으로 순매도세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에는 KB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KB투자증권은 주도주가 없는 시장에 대해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업종 대장주가 업종 전반에 미치는 이익과 주가 대표성이 약해졌다면서 1위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짚었습니다. 예전에는 대장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부진한 수익률로 1위 기업을 제하고 업황을 전망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따라서 요즘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비철금속에서는 고려아연, 건설에서는 건설사보다도 건자재 관련주, 상사에서는 SK를 짚었습니다. 자동차는 완성차보다는 부품업체를, 화장품은 업종 전반을 보자고 제시했고요. 호텔 레저에서는 강원랜드가 관심주로 뽑혔습니다. 황소개구리의 점프업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김영구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멘토님께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지난주 전약 후강의 장세를 예상을 해주셨는데 금요일에 시장 말씀해주신 대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저가 메리트를 강조해주셨던 LG이노텍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이 쾌거가 나와줬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번 주 한 주는 조금 아쉬운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가 매수세에 이어서 1950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 자리였었는데요. 살짝 밀려주면서 조금 시장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연출해주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도 쉽지는 않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가 매수세는 항상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은 항상 빠질 때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돌아보면 그때가 기회였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했던 시장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역사적 반복 패턴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주가가 조정줄 때는 이슈가 있죠. 글로벌 증시, 금리 인상, 자, 화두가 될 것 같죠. 근데 하지만 내성이 쌓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글로벌 증시를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는 반등에 들어왔습니다. 이 포인트에서 저가 메리트
대한 저가 매수세가 힘입어 양봉이 연출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눌림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하게 빠지는 모습이 아니고 야금야금 패턴으로 살짝살짝 시장을 눌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는 한번 레벨업이 될 때는 세게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상 이제는 옛날 말이죠. 매번 주가를 조정 줄 때는 항상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을 눌렀다. 하지만 돌아보면 계속 그 자리가 저점의 괴수기였어. 이런 생각이 시청자 여러분도 들 것 같습니다. 자, 긴 파동과 약간의 조정이었습니다. 다시 윗방향 N파동으로 다시 꺾어 올라오는 다우존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이 저가에 대해서 이적 포인트 오늘 다시 위로 치고 가는 N파동에 치고 가는 자리다. 잠시 쉬어갔다. 아하, 찬스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일본도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일본도 저점에서 올라가는 그런 저 바닥을 잡고 다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좀 복병이긴 하죠, 시장에. 환율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저항대를 잡고 다시 빠지지 않을까,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자, 중국 항상 얘기했듯이 2,800포인트 밑에는 우리가 펀드가입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 라인에서는 경찰적으로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를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펀드 전략도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유가를 한번 볼게요. 유가도 역시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의 이제 모멘텀은 유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가가 다시 우상향으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 주가의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관전 포인트를 잡으면 됩니다. 자, 국내 지수를 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지수 저번 주 좀 아쉬운 한 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국내 지수 조금 아쉬웠죠? 자, 하지만 이쪽 피보나치 36%이 구간에서는 센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윗방향으로 언제든지 틀 수 있는 자리대고 역시 여기서는 갭으로 뛰어놀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메이저들이 언제 매수세가 세게 들어오냐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보면서 시장을 둘러보는 자세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자,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을 한번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라인 정확히 1950포인트 요 라인대인 것 같습니다. 자, 요 라인을 우리가 건망을 하는 포인트를 갖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50포인트를 넘어가면 위는 쉽게 뛰어놓을 수 있는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라인은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저번 주 내내 월요일부터 말씀드렸던 IoT 쪽으로 LG 이노텍이나 금요일 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런 IoT 저가 매수 쪽으로 매기가 항상 붙게 돼 있습니다. 삼성 SDS, 그다음에 삼성 전기 이런 쪽으로 저가 메리트의 관전 포인트가 유용하다. 또한 매수 전략도 유효해 보이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이 급등을 했어요. 급등했던 이유는 제가 주식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항상 반복되는 패턴이다. 시장이 이렇게 빠졌을 때는 이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그 역사적인 패턴으로 찝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IoT 쪽도 유효해 보인다. 자,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저번 주에 많이 빠졌죠. 하지만 680포인트를 잡고 지지라인을 잡고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무슨 장이냐? 테마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스몰캡 종목이나 실적 우량주는 가지 않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조정을 줄 때는 테마장이 꿈틀꿈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번 주는 반기문 총장, 반기문 관련주들이 움직였었고 문재인 관련주도 움직였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틈새로 테마 종목들이 많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테마 관련주를 잘 보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오늘은 전기차 쪽으로 매기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기차 쪽도 잠시 있게 잘 보여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 자, 아침에 세게 들어오는 동시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2.59 상승, 그 다음에 코스닥은 2포인트대 움직임이 포인트가 잡히고 있네요. 자, 예상 최경가 아침에 세게 오는 종목들, 참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YG게임즈, 액면분할, 상한가 거의 임박해 있네요. 자, 아침에 툭툭툭 올라오는 종목군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이 시간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산텔레콤,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연출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텔레치스 이쪽, 그 다음에 텍셀랩.com, 삼화전기, 그 다음에 셀루메드 쪽도 금요일날 이슈가 됐었죠. 그 다음에 삼성제약,
이쪽도 동시효과도 세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오늘도 시장은 이렇게 세진 않을 것 같아요. 1950포인트를 사수하는 자릿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아침에 동시효과를 예측을 해볼게요. 자, 아침에는 금요일장 야간 선물이 0.25포인트 마감을 했네요. 플러스 0.25. 우리나라 시장은 한 2포인트에서 3포인트 아침에 강보합으로 출발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1950포인트 이상의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일은 또 기다려 해볼 만한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IT 저점 가격 메리트 있는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짜르시려면 시장에 반도 줄 때 재밌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기를 넣어드릴게요. 자, 개굴개굴 팍팍.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1950포인트가 관건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아직도 IT 대형주 저가 매수 기회 노려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특히 테마주, 전기차 쪽으로 매기가 쏠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김연구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시각 개장 한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특징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호가 특징주 알아볼 텐데요. 먼저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에 들어갔던 JW 신약이 오늘도 급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일단 왜 상한가 들어갔고 오늘 또 얼마나 오를지부터 먼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JW 신약뿐만 아니고요. 이제 JW 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매기가 형성되는 모습을 좀 보였죠. 사실 굉장히 좀 무거웠던 중해제약도 굉장히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홀딩스, 신약, 제약 다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이유는 일단 가장 먼저 JW 생명과학이라는 이 연결 회사가 아마 7월 달쯤 상장이 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번 7월이라든지 아마 올해 연내에는 좀 상장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면 신규 상장이 되면 지주회사라든지 연결자 회사들 또는 연결회사들 관계사들 어느 정도 좀 이슈가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분법 평가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는 자산 가치가 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을 받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가장 기대가 되는 게 라이센스 아웃 아닙니까? 근데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시장에 루머는 이미 돌았죠. 그래서 아마 투자자들 또는 유동성이 그 루머에 좀 반응을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1분기에 중해제약 그룹사 계열사들 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잘 나온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결쳐져서 좀 주가 퍼포먼스가 나온 것 같고 이 정도 상승은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실적 또는 이 상장 이런 거보다는 역시나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루머들이 좀 반응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도 굉장히 좀 급등하려는 움직임 시간에 28만 주 예상치 결과 12%인데 일단 어제 움직였고 오늘도 급등이라면 오늘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장중에 좀 이 분봉상이든 뭐든 이번 주에는 좀 눌림목을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꼭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KT롤인데 KT롤하고 썬코어 같은 경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프로젝트 이쪽과 관련된 이슈들이죠. 그래서 썬코어도 좀 급등을 했었던 부분들도 있고 KT롤 같은 경우에도 전일에 결국에는 상한가에 진입을 하는 모습인데 사우디 쪽의 투자 유치 이 부분 때문에 좀 상한가를 가는 모습 결국에 이제 제다 프로젝트에 참여가 된다면 새로운 또 어떤 성장 동력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간으로 10만 주 예상치가 8.9%인데 지금 7,700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8,000원대까지는 좀 오늘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 가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고요. 거래량도 조금 더 많이 좀 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삼위각기인데요. 오랜만에 이 종목 좀 듣는 것 같습니다. 삼위각기 같은 경우 중국 교육업체와 피아노 계약 소식 때문에 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현지 교육업체죠. 싱쿵창리엔과 피아노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가 19일로 나왔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좀 한번 상승을 했던 것 같고요. 20일. 그 20일 종가 고가에 움직였었는데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20일날 또 보면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좀 하루 만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일단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한 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으로 78,000주 예상치 가격가 4%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평선들 다 돌파해냈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좀 실렸고 매물대 돌파해냈거든요. 아마 조금 더 위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호가 특징 좀 분석해봤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개장 함께하실 분 모시고 장전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경제연구소 정윤성 소장 그리고 샘플러스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일단은 금요일에 가까스로 반등을 조금 했었고, 오늘도 양시장 소폭이나마 좀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윤성 소장님,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큰 트렌드가 있다기보다도 우선 환율 변수에 따라서 상당히 좀 부침이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 우려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코스피 지수와 위안화가 달러 대비해서의 그런 약세 기조와, 커플링 현상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안화가 약세가 될수록 코스피 지수 계속적으로 같이 동반 약세가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안화의 환율 흐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가 좀 약세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 특히나 내수 쪽에 대한 소비 심리 이 부분이 위안화가 약세가 될수록 실질적인 중국인들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나가서의 그런 소비에 대한 실질적인 구매력 자체가 약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육화 관련주들 상당히 좀 어느 정도의 그런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안화 환율과 코스피 동조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안화 환율 체크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에서 다시금 위안화 약세 그리고 위안화 절하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에 좀 큰 타격이 없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지난 8월부터였나요? 위안화 절하를 할 때마다 코스피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런 정도의 타격이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지금 현재 그 글로벌 펀드들의 자금을 보면 조지 소로스 등의 헤지 펀드들 자금이 위안화 약세에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었을 때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위안화의 급격한 약세보다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인들의 내수 쪽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소비 활력소가 침체가 되고요. 반대로 이제 강세로 됐었을 경우는 이런 부분 좋지만 수출주들에게 타격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완만하게 움직이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급격한 위안화 약세에 놓여지기보다도 어느 정도 박스권 내에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도 여기에 대한 어떤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도 코스피 지수에 대한 그런 활용 가능성 이 부분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위안화의 약세보다도 좀 안정을 원하는 만큼 당국이 급격하게 위안화를 전환을 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5월 마지막 주인데요. 여전히 5월 내내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문현진 멘토님, 이런 시장에는 어떻게 좀 초점을 맞춰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적극 매수에 가담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박앤세일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닥과 코스피 양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번 주는 전략 후강의 모습, 그러니까 초반에는 약하게 흘러가다가 후반에 가서는 결국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장에 지금 수급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조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상승이 만약에 기관과 외국인이 끌어올리는 상승이다. 오늘도 만약에 상승장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반등의 시작을 알리는 축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위안화
이야기도 있고요. 많은 증시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저는 약간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막상 터졌을 때는 이미 반등이 시작되고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다 주봉상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봉상에 봉이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자리인데요. 바닥에서 양봉이 나와야만 반등이 시작이 되고 그 반등은 아주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주봉상 상승으로 나온다면 이번 시가 대비해서 금요일 종가가 많이 높다면은 이제는 좀 매수에 늦은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가 있을 때 매수에 가담을 해야 합니다. 이런 장에서 매수하는 방법을 팁을 조금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어떻게 사냐면요.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분할적으로 30%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서 들어가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올라왔을 때 반등 때 수익이 거의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침해한 자들이 앞으로 수익을 조금 즐기는 전략이 그리고 앞으로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남은 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을 때 우리는 투자에 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개미들과는 반대로 매매를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 조정을 받을 때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전략 후강의 장세가 기대되는 만큼 지금이 분할 매수 적기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섹터와 종목에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어제 차트를 상당히 많이 돌려봤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짧은 관점으로 보는 분들보다 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투자 성향이 조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현대차, 자동차 업종들이 지금 전부 다 바닥입니다. 전부 다 바닥권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치를 한 주당으로 나눠버리면 27만 원인데요. 지금 현재 가격이 13만 원입니다. 절반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 이유는 뭐 내부 악재 그리고 이번에 땅을 산다든지 해서 투자에 있어서 조금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리고 전기차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외국 산업을 다 밀어줄 수는 없습니다. 현대차 쪽을 한번 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23일 국내 시장 드디어 개장을 했습니다. 자, 먼저 지수가 집계되기 전에 앞서서 업종별 출발 분위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장에 많이 올랐던 의약품 업종들이 오늘도 일제히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일 많이 올랐던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 오늘 추가로 3%대 더 오르고 있고요. 지금 하락하는 종목이 영진약품과 오리엔트바이오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의약품 업종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일장에 많이 올랐던 건설 업종도 보신다면요. 건설 업종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성지건설이 전일 상한가에 들어간 데 이어서 오늘 16%대의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그 외로는 지금 조금씩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삼부토건이 3%대 하락하고 있고요. 두산건설이 1%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 GS건설이 1%대 역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집계가 됐습니다. 코스피가 0.34% 오르면서 1950포인트 회복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출발이네요. 1954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6% 오르면서 68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690포인트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괜찮은 출발 상황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코스피 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일석 소장님. 네, 우선은 업종별로 보시겠는데요. 먼저 가장 강한 쪽 섹터를 보면 IT 쪽과 자동차, 그다음에 보험 업종, 정유화학 쪽에 대해서는 강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가스 같은 그런 유틸리티 쪽과 그다음 건설주들, 그다음에 제약 일부 종목군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니 해도 지금 SK 하이닉스가 2.2%의 강세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차츰 그 바닥권 내에서 반등에 대한 시도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최근 들어서 뭐 중국 쪽에 대한 대규모 반도체에 대한 투자 소식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 들어 많이 빠졌었고 특히나 반도체 가격 아직까지 반등에 대한 모습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런 많이 빠졌었지만 그래도 저가 매수대에서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밖에도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기, 삼성 SDI 모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 삼성 SDS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험업종도 강세인데요. 삼성생명이 1.4%의 강세 움직임, 한화생명, 현대해상,
동부화재 같은 경우도 강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정유화학 섹터도 좀 강한 모습인데요. SK이노베이션, S-오일, LG화학 모두 다 강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롯데케미칼이 1.4%의 아주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약세 쪽 모습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오늘 뭐 코스피 지수 4% 넘게 뭐 미약하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모습일 때는 유틸리티 쪽 지난주 같은 경우는 조금 강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좀 약한 모습입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그다음 지역난방공사 모두 다 약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원자재 쪽 관련돼서는 고려아연, 풍산 같은 경우 강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풍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뭐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풍산 같은 경우는 이익 충정치 같은 경우가 거의 80%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업사이드 됐던 부분 때문에 오늘 호재로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괜찮은 분위기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 지금 한국전력이 오늘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0.8%대 내리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 많이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눌림 목일지 궁금한데 접근도 가능할까요? 네, 우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뭐 특징이 뭐 이렇다 할 어떤 모멘텀이다라기보다는 우선 정책적인 부분이 워낙 좀 강하게 작용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지금 뭐 화면에서도 차트에 나왔다시피 우선 이평선에서 어느 정도 좀 걸려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쪽 각도 같은 경우 좀 워낙 좀 급격하게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서 좀 기술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은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모멘텀이나 강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한 부분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오히려 좀 최근 들어서 강하게 움직일 때는 이런 유틸리티 쪽 반대로 좀 약세에 대한 오늘처럼 약세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또 지난주처럼 좀 밀리는 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좀 보수적인 그런 자금들 같은 경우가 이런 쪽을 좀 선호하는 부분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오늘 뭐 거래소 같은 경우 그래도 좀 바닥권 내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타이밍에서는 좀 쉬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시장이 흔들릴 것 같다 이럴 때 조금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삼성물산이 신저가를 기록할 정도로 좀 하락했는데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종목 모두 이제 바닥을 찍은 걸까요? 네, 우선 삼성물산 지금 뭐 바닥권에 대한 논의는 계속적으로 되고 있죠. 특히 뭐 건설주들 여타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해외 쪽 뭐 이란 또 갔었고 뭐 대형 수주에 대한 뉴스는 빵빵 터지지만 주가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의구심이 좀 드실 수가 있으실 텐데 우선은 뭐 매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결국 기업들 같은 경우 단기 순이익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즉 돈 벌려고 이제 건설업을 하는 것인데 저가 수준 거의 남는 게 없는 장사 쪽으로 가고 있고 또한 국내 같은 경우도 이렇다 할 아직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반등세를 보여주질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적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충분히 얘기는 할 수는 없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고 최근 들어서 기관들과 외국인들 들어가는 종목들 다 보면 하나같이 많이 빠져 있으면서 좀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들인데 아직 반등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삼성물산은 그래도 하반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모멘텀은 건설주 내에서는 가장 좀 높고 탑픽으로 좀 정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아직은 좀 어느 정도 시기가 남아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외에도 호텔 롯데라든지 아니면 두산 밥캣 같은 경우도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이 나갈수록 삼성물산에 대한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바로 어떤 시장에서도 조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리지만 바닥권에 대한 모습을 그려주려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하이닉스는 말씀드렸지만 뭐 원화가 어느 정도 약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었을 때는 수출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하이닉스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격 바운딩에 대한 부분, 좀 시기상조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짧게 먹고 나오는 전략은 유효하지만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좀 바랄 수 있는 부분
지금 아직까지는 글로벌 업체들 간의 치킨 게임 1라운드 끝났지만 지금 다시 2라운드가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또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우려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지만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지켜봐 주셨고요. 좀 그래도 바닥은 확실하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는 단기 매매가 유효하다. 장기적으로 바닥 탈출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가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5%대 오르고 있는데요. 자, 문현진 멘토님 자동차 업종 같은 현대차 조금 전에 지켜보자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바로 1%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지금 접근도 가능할까요? 네, 현대차는 지금 아까 제가 전략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지면 빠질수록 더 사야만 하는 종목입니다. 왜냐면요, 6월 3일에 이제 부산 국제 모터쇼가 있는데요. 거기서 전기차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이 7천만 원에서 1억 5천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현대차에서 나오는 전기차가 가격이 약 4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2천만 원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 아무래도 전기차 조금 선점을 할 수 있고 독점을 할 수 있는 회사는 현대차와 기아차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들, 거기에 대한 부품업들 다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4년간 굉장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4년은 대상승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의 가격 100원, 200원, 1000원 차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상승 가치만 본다면은 충분히 저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얼마가 됐든 지금 시기에는 사야만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현대차 6월 3일 모터쇼에서 전기차를 선보일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자. 지금도 저가 메리트 있으니까 모아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개장 분위기 그리고 시총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금 0.6%대 오르고 있는데요. 자, 문현진 멘토님 조금 더 자세한 기장 분위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코스닥이 689.13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등에 약간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눈속임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제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코데지 컴바인이 오늘 11% 정도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코데지 컴바인은 제가 누누이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들어있어야만 하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있다 보니까 11%대 상승은 지수가 들락날락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성장은 지수의 반등의 모습은 코데지 컴바인의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일장 코데지 컴바인이 한가 또는 20%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수는 또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셀트리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66% 상승 중이고요. 이 모습은 지금 10만 원대까지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접근을 한다면 아마 매물대에 부딪혀서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카카오도 1.91%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동서도 0.16%로 보합권 굉장히 지루하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CJENM도 이제 약간 하락의 추세를 조금 멈췄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시 재상승의 기회를 노려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코데지 컴바인은 지금 11%대에서 12%대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기술적 반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투자하시는 것을 조금 꺼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메디톡스도 0.1% 오늘 제약 업종들이 대부분 좀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지금 코데지 컴바인의 급등으로 지수가 오르고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카카오가 오늘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지난주에 한 번쯤 급락을 했었는데 도통 지금 10만 원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언제쯤 카카오가 주가 레벨업이 좀 가능할까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횡보 구간이 굉장히 긴 종목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우하향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쟁 상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모멘텀이 이제 조금은 다 하지 않았나. 재작년에 68,000원에서부터 18,00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한 3배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정을 받는 것은 그때 급등을 했던 기대감들이 조금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지금 살펴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이 또 저가라고 평가를 하고 저가 메리트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상승의 모습이 조금 나타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지금 이평선과 차트 모양은 전부 수렴 중입니다. 고점과 저점이 각각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장에서는 한 방향으로 어떤 방향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지금 하단부, 추세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 만약에 상승 추세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긴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도 지금 매수 접근 가능한 자리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 0.39% 하락 출발했고요. 지금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면서 0.4%대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래소 조금 더 자세한 수급과 업종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의약품과 전기전자 업종들이 잘 오르고 있네요. 정윤성 소장님. 네, 우선은 코스피 지수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 지금 좀 순매도에 대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52억 정도 순매도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가 43억 정도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기관들 지난주 내내 팔다가 금요일날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수급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한번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이 부분 좀 단기간 내에 끝나고 종목별 때에도 보면 조금 수급에 대한 양상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부분 장기적으로 들어오고는 있진 않고 단기적인 플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지수권을 보면 박스권, 특히 지금 1950 정도면 박스권 내에서 하단 정도 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관들 수급 항상 좀 들어오는 부분 볼 수가 있고, 그 부분이 오늘 그 연장선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업종별로 좀 보시겠는데요. 외국인들 지금 대부분을 팔고 있고요. 그나마 들어온 쪽이 지금 운송장비라든지 IT, 철강, 금속 쪽에서 좀 들어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오늘 IT 쪽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다가 제조업이라든지 의약품, 운송장비 쪽을 크게 들어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목별로 조금 세분화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외국인들 LG노텍을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화학, SK, 한미사이언스 순으로 사고 있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LG디스플레이, 한국전력, 신한지주, 삼성전자 쪽으로 사고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그 다음 기관 모두 다 지금 IT 쪽 좀 많이 사고 있는데, 아무래도 환율 효과라든지 그나마 국내 섹터에서의 그런 성장 동력까지 봤었을 경우는 결국은 공식은 IT다라고 지금 수급적으로 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자동차 전장장비 쪽에서 보면 LG전자라든지 LG이노텍 이런 쪽에 대한 부분 상당히 앞으로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LG이노텍에 대한 수급, 이 부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봤었을 때는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형주 단에서의 그런 박스권 트레이딩 이 부분으로 연장선상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미사이언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영업이익 부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꾸준하게 지금 늘고 있었던 부분, 제약바이오 쪽 그동안 좀 시도를 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실적이 그대로 찍히면서 성장 동력 있고, 여기다 신약 개발 모멘텀 있는 그런 세 가지의 토끼 다 잡는 그런 종목들 외에는 수급이 잘 들어오지 않다. 그만큼 심사를 봤었을 때, 주식에 대한, 주가에 대한 심사를 봤었을 때 조금 까다로워졌다. 예전처럼 그냥 마냥 장밋빛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선별 지금 주의 깊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분위기 알아봤고요. 지금 일본에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4월 수출이 전년 대비 10.1%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니케이 지수 이 영향을 받았는지 지금 0.9%, 8%까지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수급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방향성을 아직까지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도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잘 오르고 있습니다. 자, 문현진 멘토님 수급과 어종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오늘 그 수급을 보시면은 코스닥 개인이 순매수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84억 원을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88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샀던 매수 물량을 아마 오늘에 만약에 다 쏟아붓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도 지금 2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수익이 난 종목들을 갈아타는, 그리고 수익 실현하고 조금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그런데도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많이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2.8%가 올랐다는 말은 지수가 0.23%가 올라갈 수 있고요. 코데즈 컴바인이 17%가 올랐다는 말도 0.2%의 지수 상승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0.7% 상승을 했다라고 봤을 때 이 두 종목이 약 0.4%를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수 반등은 조금의 페이크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내일 조금 약한 모습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본다면요. 오늘 업종은 좀 전기전자 쪽이 많이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 코스피 모두 다 이제 전기차 쪽이 아무래도 조금 세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쪽들에 있어서 전기차 관련 특혜주들과 수혜주들이 이번에 아무래도 올해 대상승장의 대장주들이 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업종에서 섬유, 의류 쪽이 10% 정도 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코데즈 컴바인 효과이기 때문에 너무 연연해 하시고 조금 집중해서 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금속 관련주는 오늘 1%대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철강 가격 하락 이런 쪽들이 크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조금 하향을 받고 있지 않을까, 그런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반등에 성공하지만요. 반등이 약간 페이크다라고 봤을 땐 테마주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 편승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테마주 선침해하지 않으셨다면 접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조금 추천드리고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에 편승하시는 것을 조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오늘은 반등하고 있지만 내일 다시 내릴 수도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테마주 조심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코스닥을 주도하는 업종이었잖아요. 다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저는 주식 철학이 하나가 있는데요. 수익을 본 종목을 다시 들어가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수익을 한번 봤다면 그것이 수익 보는 정도의 힘을 다시 한번 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한 4배 가량 올랐다고 했는데요. 셀트리온만 보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들어오지 않은 중소형주였습니다. 그 종목이 지금 당장 들어왔다. 현대차와 이제 예전에 2008년, 2010년 그때 대상승장을 이끌었던 것이 바로 현대차와 차, 화학, 그리고 정유 업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들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 조정을 받고 나면 다시 올라오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이제 하향 조정을 받는다. 그럼 제약바이오 업종들 전부 다 하향 조정을 받는다라고 봤을 때는 이번에 또 대장주 노릇은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조정, 약간 단기적인 관점에서 반등을 노리는 관점에서 들어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그래도 다시금 대장주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NH선물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다시금 내리고 있습니다. 1180원대로 내려왔는데 1200원 돌파는 역시나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자, 오늘 외환시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금일 달러원 환율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5원 20전 하락한 1185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연준의 4월 FOMC 의사록 공개에 따른 6월 금리 인상 전망에 급등했던 달러원의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 강세가 소폭 누그러졌기 때문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집행이사의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하겠다는 발언과 유로존 경상수지가 양호한 상태를 기록하면서 달러 상승세 역시 약화된 모습입니다. 또한 시장에서 평가하는 연준의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는 점 역시 최근 급등에 따른 달러와 차익 실현 압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난주 이어져온 글로벌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강세가 소폭 진정되는 흐름이고요. 따라서 뉴욕 NDF 시장에서의 달러원 1개월물 역시 전일 현물한 종가 대비 4원 55전 하락한 1186원 50전에 최종 호가되었습니다. 금일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한 경계심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전반적인 달러 강세 분위기는 유효하지만 달러화를 추가 상승으로 이끌 만한 모멘텀 역시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근 급등에 대한 조정 흐름이 우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월말을 맞은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 물량 역시 달러원의 하락 압력 가할 것으로 보여 금일은 주로 118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하는 흐름 예상합니다. 한편 금주에는 미국의 제조업 PMI, 1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 등 미국 경제지표와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을 비롯한 다수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표 결과에 따른 경제지표 결과와 연준 관계자들 발언에 따른 6월 금리 인상 가능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달러원 환율 예상 범위는 1182원에서 119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서 NH선물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찬바람을 불면 배당주를 바라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중간 배당주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들 보통 6월 말에 실시를 하게 되는데 중간 배당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또 요즘 액면 분할이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에 육박하던 주가를 10분의 1로 쪼갠 롯데제과가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크라운제과는 상한가에 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넥센이 액면 분할 결정이 급등을 했었고 오늘 또 액면 분할 이슈가 있는 YJM 게임즈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좀 단기 급등면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액면 분할주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과 함께 배당주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이른 더위에 요즘 좀 30도가 넘어가고 있는 요즘인데요. 갑자기 무슨 배당주 이야기냐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지금 미리미리 중간 배당에 대한 대비를 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정윤선 소장님, 중간 배당하는 기업들 좀 많은가요? 네, 의외로 또 많이 있습니다. 흔히들 보통 배당이다라고 하면 연말에만 주는 것으로 좀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글로벌적인 트렌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주들의, 본인들의 그런 어떤 권리를 찾는 그런 움직임, 또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우리 기업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는 부분에서 뭐 SNS라든지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런 기업들에게 소비자들 같은 경우 더욱더 지갑을 여는 그런 트렌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예로 뭐 옥시라는 이번에 그 사태를 통해서도 이런 뭐 불매운동 이런 거는 SNS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루 이틀 만에 전 세계로 다 퍼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부분 계속적인 어떤 공식화가 되고 있고 주주가 왕이다라는 부분까지도 지금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중간 배당뿐만이 아니라 이제 분기 배당까지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있고요. 지금 뭐 분기 배당 보면 지금 뭐 지난해 같은 경우 중간 배당을 실시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 등 총 44곳이 있었습니다. 보통 현대차라든지 우리은행, 오토글라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인데 보통 중간 기업을 많이 주는 기업들 보통을 보면 우선 현금이 많은 기업들입니다. 현금이 많은 기업들은 특징이 우선은 당기 순이익 자체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기업에다가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뭐 공장을 더 짓는다든지 인력을 더 뽑는다든지 이런 재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현금은 또 이제 회사에다가 어느 정도 이제 놔두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부를 이제 배당 쪽으로 계속 주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중간 배당이라든지 연말 배당 이렇게 좀 길게 하고 있는 배당주들은 현금이 어느 정도 계속 창출이 되는 기업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현금을 많이 쌓아놓되 성장성이 어느 정도 좀 떨어지는 기업들 위주로 있기 때문에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배당 뭐 1%, 2% 받고 주식 10%, 20% 떨어져 보면 더욱더 뭐 주객이 전도된 투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1, 2%가 주가에서는 크건 작건 간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성장성이 받쳐주면서 이렇게 중간 배당 주는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또 주주 친화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금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고 또 분기 배당까지 하는 기업들도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주 입장에선 참 잘된 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중간 배당과 관련해서 좀 관심 가져볼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앞서도 그 자동차 부품 쪽 말씀하셨지만 저도 좀 이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앞서도 뭐 전기차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기술력 테슬라가 가장 뭐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주 중에 하나가 이제 한온 시스템을 볼 수가 있는데 한온 시스템은 이제 중간 배당도 줄 뿐더러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성장 동력이 굉장히 큰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가 기술력 제일 높은데 테슬라가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가격이 1억대에서 7천만 원대 지금 모델 3 같은 경우가 거의 3,500만 원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가격을 맞추려고 하면 지금 배터리 쪽이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배터리 쪽에 대한 원가를 어떤 그 열효율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동차 자체를 가볍게 해갖고 경량화 쪽으로 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런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열 효율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전기차의 열 효율이 화석이나
디젤 휘발유 쪽에 대비해서 기존에는 10분의 1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빠른 열을 자동차가 결국은 굴러갈 수 있는 동력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열 손실을 최소화를 할 수 있는 공조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한원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 전기차에 대한 관련주도 최근에 뭐 우리 산업도 잘 가고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테슬라라든지 중국의 BYD라든지 아니면 현대차, 뭐 BMW 같은 글로벌 고객사들을 계속 늘릴 수 있는 그런 전기차 부품주들, 그 중에서도 배당주까지 줄 수 있는 한원 시스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부품주인 한원 시스템 관심주로 주셨습니다. 자, 문현재 멘토님, 보통 중간 배당은 어떻게 하는지가 일단 또 궁금해지는데요. 연말 배당과는 좀 많이 다른 면이 있나요? 중간 배당도 연말 배당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배당주,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먼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당주 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말씀 되게 잘해주셨는데요, 1% 배당주 수익률 노리기 위해서 주가 하락 10%를 맞으면 9%의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을 잘 보셔야만 하고요.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면 배당 수익 1% 노리기보다는 차라리 적금을 들어가시는 게 원금 손실도 없고 차라리 마음 편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서 배당 수익률을 노리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큰 오산이 아닌가, 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안전한 수익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전혀 안전한 수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간 배당이 나오는데요. 중간 배당을 한다고 해서 그 주가는 미리 선반영돼서 중간 배당할 때 하기 전에 수익을, 배당금을 챙기기 위해서 주가가 조금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할 때가 되면 다시 또 급격하게 내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배당 1% 노리고자 10%, 20% 마이너스 수익을 나게 되는데요. 배당 주식을 접근하실 때도 저는 똑같이 봅니다.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들어가셔야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너스 개념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주가 수익도 10%가 났는데 거기다가 배당 수익률 1%까지 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저가 메리트가 있는 배당주를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좀 의견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배당주에 대해 일단 부정적인 관점을 주셨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닌 만큼 좀 배당 수익률보다도 주가 수익률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자라는 이야기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가 메리트 있는 종목들 챙겨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사실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배당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실 SOL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좀 좋았기 때문에 배당 기대감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종목들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실적이 좋아진다면 배당 금액도 많이 줄 수가 있고요.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많이 베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기업분들, 그리고 배당을 주는 기업들 군에서는 대부분 돈을 많이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 나쁘다 또 중요하겠지만 회사 기업 성장 가치가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회사 기업이 가치는 굉장히 좋은데 주가가 저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들어가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SO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고가 부근에 와 있는 편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이 있냐 없냐라고만 봐야 되는데요. SOL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유가가 자꾸 오르게 되면은 지금 조금 괜찮은 방향으로 좀 흘러갈 수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수혜를 받았는데 유가가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기름 시장이 좋아진다면 SOL 같은 경우에도 조금 성장 모멘텀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성장 모멘텀과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차, 지금 거의 2배 정도, 0.50% 정도로 평가 절하를 받고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게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서는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비유를 많이 하지만 1층에서 63층까지로 본다면 50층에 올라와 있는 종목을 바라보시는 것과 1층에 있는 종목을 바라보시는 것은 조금 다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무조건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싼 종목을 무조건 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업의 성장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너무 많이 오른 기업보다는 좀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 바라보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서 앞서 말씀해 주신 현대차 관심주로 재차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액면 분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요즘 액면 분할이 더할 나위 없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넘어가는 무겁고 좀 비싼 주식을 좀 거래량 증가 등을 위해 쪼개는 것을 보고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지난주 롯데제과와 크라운제과 그리고 넥센과 MSC까지 액면 분할을 실시하고 급등한 이후에 관련주들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액면 분할 이야기는요, 먼저 증권사 통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메리츠존금증권 정영훈 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액면 분할이 요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액면 분할이 결정된 종목들이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이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고요. 액면 분할이 왜 이렇게 호재로 작용하는지까지 같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최근에 이제 액면 분할하는 주식이 좀 많이 좀 생기면서 시장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신라섬유 같은 코스닥 종목이 신라섬유 같은 경우에 이제 액면 분할 공시 이후 주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그 신라섬유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좀 강세 흐름 보이면서 급등을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재차 좀 액면 분할 완료 이후에 주가가 재차 한 40% 가까이 좀 고점 대비해서 급락하는 좀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KNN 같은 경우에도 한 74% 가까이 상승률을 보였었고, 동부도 한 45%, 동양물산 기업도 한 35% 이상 주가가 좀 상승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종목들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제 액면 분할 뒤에는 오히려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수익률이 좀 좋지 못하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주가 흐름에서 사실상 이제 정답이 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액면 분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단기적인 착시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을 좀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업의 펀더멘탈 즉 시가총액이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액면가만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주식의 이제 그 가격만 이제 변화가 되는 그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착시 효과 이후에는 주가가 다시 기업 가치 수준으로 좀 회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주가가 이제 비싼 주식들 즉 한 100만 원짜리 주식들 50만 원 이상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황제주다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하는데요. 그렇지만 사실상 주식 가격이 높다고 해서 막연하게 황제주다, 우량주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저 주식 가격이 비싼 주식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가주다라고만 볼 수가 있겠고요. 액면가가 비싼 종목은 그만큼 유통 주식수도 작고 액면가가 비싼 종목은 주식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 주식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시가 주식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경향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통 시장이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일 때는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많고 주가가 저렴한 그런 좀 주식을 좀 상당히 시장에서 좀 선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액면 분할한 이후에 좀 기대감에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0만 원짜리 주식이 액면 분할 이후에 10만 원짜리 주식으로 바뀌면서 이런 착시 효과가 좀 더해지면서 약세장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좀 싸다라는 그런 좀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강세장에서는 거래량이 적고 가격은 비싸지만 이제 안정성이 좀 높은 그런 좀 고가주들의 흐름이 좀 강한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반적으로 롯데제과라든지 롯데칠성이라든지 대표적인 이러한 종목들, 대표적인 고가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종목들은 주시장 강세장에서는 특별한 악재가 없는 이상 주가 역시도 좀 안정적인 좀 흐름을 좀 이어가는 그런 좀 경향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사실 액면 분할이 기업 그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착시 효과로 인한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기업 가치로 주식은 회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자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무조건 비싸다라고 해서 좋은 주식도 아니고 가격이 싸다라고 해서 안 좋은 주식도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주식의 가격보다는 시가총액이라든지 기업의 가치에 더 투자자분들께서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액면 분할 호재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좀 종목이 급등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단기에 그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액면 분할 같은 경우가 가격이 싸졌다라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는 있지만 오히려 분할 이후에 하락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짚어주신 만큼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증권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은 바 같이 거래량 증가 측면에서 좀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요. 펀더멘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 액면 분할이 단기 이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워낙 또 시장에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액면 분할 같은 이슈에 돈이 몰리는 거다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정윤성 소장님, 액면 분할 이슈 사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기 호재로 작용은 할까요? 네, 뭐 액면 분할 이슈는 사실은 최근 들어서 뭐 혜태제가 상장 이슈와 맞물리면서 롯데제과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해서 크라운제과까지도 액면 분할이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지만 사실은 예전부터 어떤 그런 뭐 이벤트 드리븐 이런 매매 전략은 뭐 저 같은 경우도 했었고요. 좀 예전부터 있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액면 분할만 지금 이슈가 돼서 그렇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무상증자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공시 시스템을 잘 보면 언제든지 이런 부분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한 가지의 매매 전략으로도 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재무적으로나 회계적으로 조금 아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재밌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번 보면 제가 예전에도 그 상담할 때 좀 보면 제가 그 재밌었던 사실이 뭐냐면 이 종목 어떠십니까 해서 뭐 그럼 한 주에 얼마예요라고 물어보는데 이것이 한 주에 120만 원이라면 그 주식은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라고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B라는 종목은 어떠십니까? 라면서 이 종목 한 주에 얼마인데 했더니 제가 한 주에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쌉니다. 이게 좋네요. 라고 해서 제가 좀 놀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120만 원짜리 주식인데 주식 수는 10주밖에 없고요. 500원짜리 주식이라도 주식 수 상장되어 있는 게 1억 주면 500원짜리 주식이 훨씬 더 비싼 주식이죠. 근데 결국에는 개인들의 그런 스터디라든지 아는 지식 수준이 이 주가가 얼마인지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이 주식 수에다가 곱하기 현재 주가를 곱한 시가총액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결국에 중요한 거는 현재가가 얼마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현재가가 시가총액이 얼마고 이 기업이 현재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얼마가 버냐가 100배, 1000배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액면 분할에 대한 착시 효과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근데 하지만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은 수급이 액면 분할 이후에 못 들어오던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20만 원짜리들 같은 경우는 개인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보통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 종목 한두 종목 사면 이제 포트에서 20-30%가 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늘었던 물량이 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의 자금보다도 어떤 자문사나 자문형 랩에 대해서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자문사가 지금 현재 받아주는 가격이 적게 받아주는 데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부터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어떠면 그 기관들의 물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런 기관들은 주문을 낼 때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주문을 못 내죠. 왜냐하면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자문사 그 계정도 같이 바스켓으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액면 분할에 대한 이슈 물론 표면적으로는 어떤 큰 모멘텀이 없을지언정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개인들의 물량과 자문사형 랩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강력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시장 내에서 재밌는 그런 수급에 대한 변화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액면 분할 이슈 단기로는 좀 급등을 하지만 잘만 들어가면 급등 흐름을 좀 탈 수 있는 재밌는 주식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슈로 접근 가능한 종목이 혹시 지금도 있을까요? 지금 뭐 최근 들어서 보면 음식료 쪽에 대한 이슈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100만 원 넘어가는 주식들을 보면 화장품 주식들과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가 있었고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적으로 액면 분할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음식료 쪽이 최근 들어서 그동안은 좀 재미없었던 섹터였습니다. 성장 동력이 거의 보여주지 않고 있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보면 그 어떤 그 시장 내에서 보면 보수적인 업종에 속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뭐 HRM이라든지 이런 1인 가구의 테마와 맞물리면서 이런 쪽에 대한 음식료가 보여지는 부분과 두 번째로서는 외식 쪽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유통을 하는 그런 외식 업체들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은 성장 동력이 있어주는 성장주로서 지금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관련주들이 액면 분할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는 좀 접근 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근데 또 이와 반대로 좀 접근하면 안 되는 액면 분할이 있습니다. 이미 유통 주식 수가 충분한데 더 싸게 보이려고 이제 액면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액면 분할하는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은 또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일단 그래도 액면 분할 이슈가 단기성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문현진 멘토님은 액면 분할 이슈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네, 액면 분할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네. 모든 이야기를 다 부정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이야기들은요, 개인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슈들 잘 모르고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있는데도 단기적으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종목 상담을 진행하거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고점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셔서 물려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것들 좀 최대한 막아보고자 저는 이러한 접근들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건데요. 액면 분할 이슈가 대부분 어디서 나오는지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요. 고점에서 나옵니다. 이유는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비싸 보이거든요. 그러면 액면 분할을 해서 주가를 낮춰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400만 원 정도의 한 주에 400만 원을 했었는데요. 이거를 10분의 1로 줄여버리면은 40만 원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400만 원일 때는 한 주 못 샀는데 지금은 한 2주, 3주를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매수세가 당연히 붙습니다. 심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죠. 매수에 가담하지 못했던 분들도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승 효과, 단기적으로 상승 효과가 나는데 거기서 몰리는 분들은요, 대부분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은 저는 최대한 자제를 좀 하시고 조금 확인을 해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최근 품절주가 굉장히 기승을 부린 이후에 나온 테마가 바로 액면 분할 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면 분할, 고점에서 몰리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액면 분할 이슈 역시 접근하지 말자라는 부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중간 배당 그리고 액면 분할 이슈까지 나눠봤고요. 지금 이 시간 코스피 강보합 움직임 보이고 있고 코스닥 0.8% 오르면서 690포인트 돌파한 모습입니다. 자, 종목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커뮤니티 랭킹 상위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이 시각 커뮤니티 상위 랭킹 종목입니다. 지금 보성파워텍이 많은 관심을 다시금 받고 있고요. 역시나 영진약품 많은 관심 받고 있습니다. JW신약과 셀로메드, 슈넬생명과학도 많은 검색 순위에 올랐고요. 다음 포털 사이트 보신다면요. 오리엔트바이오, 파미셀, 선코어, 신풍제약, 보성파워텍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신풍제약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대 상승해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소아용 말라리아 치료제가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사실 지지난주였나요? 투데이 섹터에서 문현지 멘토님이 좀 신풍제약을 일찌감치 추천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좀 AS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적극적으로 매도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수익을 보신 분들은 더 이상 수익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익을 챙겨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더 올라가겠지 하다 보면은 내려올 때 대응이 안 됩니다.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본전가가 오더라도 이건 올라갔던 종목이니까 라고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셔야지만 된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수익 중이신 구간이다라고 하시면요. 지금 매도를 조금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대부분 경기와 관련이 없게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이 부진하거나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날아가는 종목은 대부분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특징이요. 실적이 어떻게 나왔다, 약이 잘 팔렸다라는 이슈보다는 어떤 신약을 만든다, 신약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치료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기대감이 꺼지면 당연히 폭락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신풍제약 그리고 JW신약 지금 코스닥, 코스피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투자할 곳도 없고 실적이 좋은 기업도 많이 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적인 모멘텀, 경기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제약 바이오 업종이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한 심리적으로 봤다면은 지금 매수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에 가담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신풍제약 사실 문현재 멘토님이 먼저 제시를 해주셔서 그동안 참 잘 올랐습니다. 선추매로 수입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매도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셀로메드가 중국 진출 기대감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4일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정윤선 소장님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좀 최근 들어서 좀 수급이 많이 좀 바뀌어지고 있고, 차트를 보더라도 좀 완만하게 좀 밀리다가 거의 수직 가까이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특히나 거래량 자체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죠.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시장에서도 좀 흥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랬던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 쪽에 대한 이슈가 있죠. 중국 쪽에서 대규모의 펀드 자금이 투자가 들어오는 부분과 이제 헬스케어 쪽을 이 펀드 자금을 통해서 중국 쪽에 대한 판로를 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보면 지금 여기에 대한 이슈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좀 더 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이 바로 나오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인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 쪽 펀드 자금과의 실질적인 부분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시장 내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쉽사리 좀 판단하기는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이 좀 일찌감치 들어갔으면 됐는데 지금 여기서 따라붙기는 상당히 좀 늦은 감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셀로메드 아직까지 실적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추가 상승 확신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 또 포털 사이트에서 관심받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이 거의 제약 바이오인데요. 이 소장님은 제약 바이오 업종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아까도 봤다시피 최근 들어서 보면 제약 바이오를 보는 부분이 스타주들이 있었을 때는 다 따라 붙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타주들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스크린이 지금 개인 투자까지도 지금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는 실적이 좀 받쳐주지 않는 그런 구할 정도의 제약바이오는 그냥 무턱대고 덤볐다가는 좀 큰일 날 수가 있다. 그만큼 주가는 많이 고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본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상위 10개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 외에는 좀 테마성으로 좀 취급이 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실적 개선주 위주로 옥석 가르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개장 전부터 지금까지 1시간 가까이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메가경제연구소 정윤성 소장 그리고 샘플러스 문현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